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권택조 작가님의 단편소설 다처인데요. 작가님의 소설집인 얼굴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할머니, 국수 2그릇만 주세요. 2그릇이나? 네, 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한 중년 남자가 허름한 국수집으로 들어서더니 주인 할머니한테 음식을 주문했다. 국수장수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국수를 말면서 손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름을 물어도 될까?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름을 묻는 버릇이 있는데. 그럼요. 저는 장수명입니다. 아버님이 오래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지요. 주인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이름이구먼. 나는 김복순이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는데 지질이 복도 없지 뭐. 수명은 필시 할머니에게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깊은 주름살이며 애틋한 눈망울, 그리고 자주 쉬는 한숨이 그것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다. 자, 다 됐어. 맛있게 드시게. 나는 손님들에게 반말을 많이 하는데 싫은 기색을 하면 이내 존댓말로 바꾸지만. 수명은 할머니의 반말이 조금도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존댓말보다 더 정감이 많이 풍겨난다고 느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인 것 같아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며 수명은 순식간에 2그릇을 비웠다.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 수명은 할머니의 슬픈 사연을 듣고 싶었다. 수명은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다. 얼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그것은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인간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물었다. 누구의 얼굴에 무슨 꽃이 피었다는 말인가? 수명과 할머니 사이에 튼튼하고 정감 있는 대화의 다리가 놓인 것은 그들이 모두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얼굴에 들국화가 피었어요. 내 얼굴에 들국화가 피었다고? 내 얼굴 어디에? 할머니 얼굴 주름살 계곡에 들국화가 피었어요. 아, 내 주름살. 그런데 주름살은 알겠는데 주름살 계곡에 들국화가 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수명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저는 마음의 눈으로 할머니 얼굴에 활짝 핀 들국화를 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아, 그런가? 그렇다면 수명 씨의 마음에 들국화가 피어 있다는 뜻이네. 다 자기 생긴 대로 남을 본다니까. 수명은 속으로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칭찬했다. 할머니는 머리가 참 좋으시군요. 할머니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가? 하기야, 내가 공부를 좀 했더라면. 그런데 왜 그 많은 꽃들 중에 들국화가 피었을까? 할머니, 저는 들국화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특별히 들국화를? 들국화는 모진 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피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는 수명이 자기를 들국화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신에 미묘한 행복감이 흐름을 느끼면서 수명에게 또 물었다. 그게 다인가? 수명은 할머니가 들국화 예찬을 더 듣고 싶어 한다고 믿고 즉시 대답했다. 또 있어요. 제가 들국화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서 말해 보게나. 들국화는 산과 들에 외롭게 피지요. 외로움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 있는 들국화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들국화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들국화는 역경과 고독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지요. 내가 감히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야, 외롭고 괴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지. 할머니의 과거사를 듣고 싶은 충동이 수명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그로 하여금 할머니에게 과거사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정지시켰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차마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부탁을 확실하게 정지시킨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불행한 사람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대화의 다리가 끊어지고 침묵의 강물만 흐르고 있었다. 이때 할머니가 다시 끊어진 다리를 놓겠다는 듯 말했다. 무얼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나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데 어서 말해 보게. 수명은 할머니가 자기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수명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닌가.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의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대화의 다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수명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의 과거사가 몹시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슬픈 과거사 보따리를 끌러 놓았다. 마음이 통하는 손님들과 자신의 슬픈 과거사를 나눔으로써 위로를 주고받는 슬픈 색조를 띤 차원 높은 기쁨을 몇 번인가 경험한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0살 때였지. 물론 일정시대였어. 내가 어느 부잣집에 시집간 것은 우리 집은 가난했으나 인물이 반반하다는 칭송을 들으며 자란 나는 이웃 동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지.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지. 땅이 100마직이나 되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니 그것도 독자한테로. 그러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나와 남편의 재산이 된다고 모두 야단들이었지. 내가 부잣집 마님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였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겠네요. 그렇지. 그 동네뿐 아니라 인근 동네에도 그만한 부자는 없었지. 복이 많은 할머니였네요.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20살 새색시였지요. 그럼 꽃다운 20살 새색시였지. 사람들은 복이 많은 색시라고들 부러워했어.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된다고들 하면서 내 이름이 복순이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지. 남편이 3대 독자인데 자식이 없으니.
몹시 불안하셨겠네요. 그럼 아주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지. 동네 사람들은 내가 머지않아 소박을 맞을 거라고 수군거렸지.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겹경사가 났지. 자식을 낳았어. 그것도 아들을. 일단 딸만 낳아도 경사인데 아들을 낳았으니 겹경사가 아닐 수 없었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할머니는 그 아들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눈 아래에 새겨진 깊은 주름살 계곡에 눈물의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다. 수명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괜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는 이내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 홍역을 앓다가. 할머니는 또 말을 멈추었다. 수명은 정색을 하고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과거사를 듣지 않겠다고 만류했으나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시아버님은 또 낳으면 된다고 나를 위로했지만 시어머님은 달랐지. 내 부주의 때문에 대를 이을 손자가 죽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곤 했지. 그런 세월이 4년이나 됐는데 역시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어. 그 사이 시어머니는 16살 된 처녀를 씨바지로. 할머니의 과거사 이야기는 씨바지에서 중단되었다. 그 단어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저주의 낱말이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열등감과 소외감과 배신감이 혼합되어 빚어내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산실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결국 소박을 맞았지. 투기라는 죄목으로 쫓겨나고 말았어. 시집에서 소박 맞은 년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기차를 탔지. 그러다가 영등포역에 정착한 후 온갖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 장사를 시작한 거지. 35년이 이렇게 흘렀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처음엔 쫓겨다니며 장사를 했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지. 수명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할머니는 수명에게 울지 말라고 하며 수명의 과거사를 물었다. 이게 나의 과거사네. 이젠 자네의 과거사를 한번 말해보게. 수명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과거사 보따리를 끌어 놓았다. 할머니, 저의 과거사는 할머니의 과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어서 생긴 일이지요. 어리석다니, 이렇게 잘생기고 유식한 젊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못난 놈입니다. 그럼 어디 못난 놈 얘기나 들어볼까? 예, 못난 놈 얘기도 들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큰 회사에 취직이 됐지요. 못난 놈이 아니라 아주 잘난 놈이구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런 잘난 놈 복도 많아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릴 적 동네 친구인데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저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었겠구먼. 예, 아주 좋은 얘기 같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요. 아니, 좋은 얘기면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 같은 얘기는 또 뭐고? 들을 때는 정말 좋은 얘기 같았어요. 사기꾼이었구먼.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좋은 얘기 같은 얘기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지. 그래, 그 친구가 뭐라든가. 할머니는 안 됐다는 듯 동정어린 눈길로 수명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월급쟁이도 좋지만 평생 해봐야 그저 벌어먹고 살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미쳤군.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인데. 그래, 무엇라든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면 1년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3년 후엔 저에게도 그런 회사를 하나 맡기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나니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혀끝을 차며 말했다. 단단히 홀렸었구먼. 수명은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마음이 후련함을 느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감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단단히 홀렸었지요. 그래, 얼마를 투자했나? 제 전 재산과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또 더했단 말인가? 그러면 빚을 얻었겠네. 예, 은행빚도 얻고 사채도 쓰고 저런 사채까지. 그 후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요. 이혼을 당하다니. 그럴 때일수록 남편을 위로해주고 도와줘야지. 저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아내는 자기와 한 번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이 다 떨어져 못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은행 빚에 쪼들리고 사채업자가 보낸 주먹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폭행도 당했어요. 저런.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한강 다리에도 올라가고 쥐약을 사서 들고 다니기도 했지요. 차마 자살은 안 했지만 사실은 자살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요. 저는 자살할 용기도 없는 못난 놈이에요.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자살이라니. 할머니는 정색을 하며 수명을 나무랐다. 자살은 못난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자살은 제 자신에게는 물론 부모님과 가족들과 조상님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못난 짓이지. 잘했어. 그래도 살아야지. 잘했죠, 할머니? 그럼 잘하고 말고. 할머니는 수명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나? 수명은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상히 설명을 했다. 할머니, 저는 참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남에게 도와달라는 것은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하지요. 죽으면 죽었지, 거지는 되기 싫거든요. 어렸을 때 제 마을에 거지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심한 박대를 받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죽어도 거지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수명은 자신이 지금 거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눈치가 빠른 할머니는 수명을 보고 말했다. 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하는가? 수명은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수명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그것은 이중의 놀람이었다. 국수값조차 지불할 수 없는 텅 빈 주머니에 대한 놀람과 그냥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대한 놀람이 그를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었다. 수명은 그 구렁텅이에서 죽고 싶었다. 그 순간 수명에게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나 도망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그것도 이중의 놀람이었다. 그런 착한 젊은이가 국수값을 내지 않고 도망하는 데 대한 놀람과 그럴 만큼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한 놀람. 그러나 아무리 놀람이 크다 해도 그런 것에 실망하거나 원망할 할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수명의 뒤를 따라가며 외쳤다. 다쳐, 천천히 가. 국수값 안 받아. 받을 생각도 안 했어. 수명은 뒤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 자신의 행동에 또 놀랐다. 거지근성을 버린 자신이 도둑근성에 사로잡혀 있음에 그는 또 놀라고 있었다. 그는 정처 없이 도망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참으로 나쁜 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 죄책감으로 가득 찬 수명의 무거운 마음은 도망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었다. 뒤를 볼 때엔 죄책감으로 무거웠고 앞을 볼 때엔 절망감으로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끼며 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소곤대고 있었다. 달림의 웃음과 별님들의 속삭임에 수명은 발을 멈추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있을까? 알았다. 그것은 확실히 다쳐 하는 할머니의 외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수명이 잔디밭에 앉아서 달을 바라보자 달이 다쳐라고 말을 했다. 별들을 바라보자 별들도 그에게 이구동성으로 다쳐라고 속삭였다. 낮이 되면 태양도 수명에게 다쳐라고 말할 것 같았다. 수명은 온 우주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느끼며 또 속삭였다. 나는 온 우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삼라만상이 나에게 다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우주적인 언어다. 나는 우주적인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나 잘 살 것이다. 우주적인 언어를 가슴에 품고 지난 세월이 7년이 되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수명을 부자로 만든 것은 세월과 우주적 언어였다. 수명의 7년은 그 우주적 언어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7년은 공허한 세월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들이었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수명은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사업가에게 발탁되어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민 생활이 고달팠지만 그의 소우주 속에 살아있는 그 우주적 언어는 그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바로 그 힘이 그를 부유한 사업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아무리 현실이 냉엄하다고 해도 그는 훈훈했다. 그 우주적 언어 때문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첫 2년은 자기의 고용주에게 큰 부를 안기는 기간이었고 그 후 5년은 그를 큰 사업가로 만든 기간이었다. 그의 스페인어 실력은 고용주의 봉제 공장을 일취월장 확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피상적인 분석이고 그를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로 만든 힘의 원천은 그의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 우주적 언어 다처였다. 수명이 아르헨티나의 부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스페인어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 사업 관계로 만나던 아르헨티나의 부호가 수명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 것은 그의 사업적 능력과 더불어 그의 따뜻한 인간성 때문이었다. 그를 사위로 맞이하여 자기의 사업을 계승시키면 사업이 더욱 번창하는 것은 물론 딸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그 부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무남동녀인 그의 딸은 결혼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수명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수명을 부호로 만든 것은 7년 전 김복순 할머니가 그에게 던져준 우주적 언어 때문이었다. 그 우주적 언어는 그를 우주적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수명의 사업적 능력과 따뜻한 인간성의 원천은 바로 그 우주적 언어였던 것이다. 7년이 지난 오늘날도 수명의 마음속엔 그 우주적 언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직원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외친다. 다쳐. 이 우주적 언어는 이미 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언어는 그의 회사 직원들 모두의 소우주를 점령하고 있다. 피곤한 작업장에서 다쳐라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수명은 그 언어의 본고장을 찾기로 결심하곤 했다. 수명이 조국을 찾아 7년 전에 그 국수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바로 그 결심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지, 아직도 거기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신지. 수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환전을 한 후 택시를 타고 영등포로 직행했다. 7년 전을 회상하며 국수집을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다. 그때는 국수집 주위에 공터가 있었고 풀밭이 있었는데 이젠 모두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게다가 그 국수집 이름이 생각나질 않았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날 그 국수집을 찾은 것은 이름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참지 못해 허둥지둥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나올 때에도 간판도 못 본 채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명이 허탈감을 느끼며 돌아서는 순간 옛날 국수집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주위엔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국수집은 없었다. 그러나 이 국수집이 그 국수집인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무조건 국수집을 향해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틀림없어. 바로 그 집이야. 아니, 바로 그 집이어야만 해. 혹시 그 집이 아니어도 돈으로 그 집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국수집 문을 연 수명의 영혼은 쾌재를 불렀다. 닥쳐라는 우주적 언어가 그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할머니였다. 아니, 사실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자기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니지만 정신적 어머니,
그 이름 김복순. 그러나 수명은 모르는 체하고 국수 2그릇을 주문했다. 물론 할머니는 수명을 알 리가 없었다. 7년 전 수명의 모습은 거지였으니까. 할머니의 주름살 계곡은 더욱 깊어졌고 들국화도 훨씬 더 많이 다채롭게 피어 있었다. 7년 전엔 하늘색 들국화만 외롭게 피어 있었는데 이젠 하늘색 꽃과 흰색 꽃과 노란색 꽃이 어우러져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긴 대로 남을 본다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수명은 자신의 삶이 7년 전의 그것보다 더 조화롭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며 활짝 웃었다. 맛있게 국수 2그릇을 먹자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수명은 당장 사실을 실토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후일로 미루고 오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꾹 참고 짤막하게 말했다. 저도요. 나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면요, 할머니,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70이 넘었는데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서 젊은이에게 말해주고 싶거든. 듣고 싶어요, 할머니. 내 아들도 죽지 않았으면 자네와 나이가 비슷할 텐데. 수명은 할머니가 아직도 오래전에 잃은 아들을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명은 아들 이야기 대신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할머니에게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즉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인생이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러나 진지하게 말했다. 인생이란 사람 인자 바로 그거요. 수명은 할머니의 인생론이 무엇인가를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하고 질문했다.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인생론 강의를 시작했다. 인생이란 사람 인자 바로 그거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막대기 2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가 아닌가? 바로 그거야. 인생이란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삶이지. 혼자 꼿꼿이 사는 것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건 반쪽 인생이지. 막대기 같은 인간들이 서로 비스듬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지. 수명은 박수를 치며 할머니를 얼싸안고 말했다. 할머니,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할머니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수명을 얼싸안으며 말했다. 조그마한 깨달음을 이렇게 크게 여기니 기쁘기가 한량이 없네. 수명은 자기가 조국에 온 목적이 할머니가 자기에게 안겨준 그 우주적 언어를 선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국수값 받으세요. 할머니는 수명이 들려주는 수표를 받아들고 일자 뒤에 있는 0이 몇 개인지를 세어본 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게 뭔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닌가? 동그라미가 6개나 있잖아. 세상에 국수 2그릇을 먹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다니. 거슬러 줄 돈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을 벌어도 못 모을 돈인데.
그 순간 수명은 멀리 도망을 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수표를 들고 허겁지겁 수명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거스름돈 없으니 그냥 가게. 자, 여기 수표를 가지고 가야지. 그때 할머니의 귓전에 우주의 언어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쳐. 할머니, 다쳐요. 할머니, 넘어져요. 쫓아오지 마세요. 거스름돈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무 많아. 다쳐. 권택조 작가님의 단편소설 다쳐 잘 들으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